현재 공공임대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청년들은 공공지원을 받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고 또 그렇다고 민간 시장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기에도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저 역시 최근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청약을 했지만 청약통장 납입 횟수 만점에도 예비번호조차 받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정책과 시장 사이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싼 집의 공급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정부는 청년 주거 정책의 목표를 안정적인 임대 주거 제공에 두고 계신지 아니면 임대에서 자가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에 두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서 평범한 청년들이 10년 그리고 20년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주거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온 어느 대학생의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듣고 박수를 쳤거든요. 지금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물어봤거든요. 정말 똑부러지죠. 그런데 같은 토론회에서 또 다른 학생의 질문은 결이 좀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서울에 부모님의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고소득자분들이 서울 부동산을 소유했다마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에서 개입하여 종부세 강화와 양도 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지방의 인프라와 주거 복지로 선순환되게끔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 일자리가 필수적이지만 단순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으로는 한계가 크게 있습니다. 기존 혁신 도시들처럼 일자리만 있고 교통, 의료,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면 통근 버스 등과 같이 인구들은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방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갖춰진 거점 지역에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집중 공급, 또 지방산모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 공백 해소, 지방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것은 지방 국립대 집중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 합계 출산율이 또 높기 때문에 서울 집값 공공행진과 지방의 인프라 붕괴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란 나비 효과로 돌아오고도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을 지키고 전국 인재를 유인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에도 대대적인 재정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추진해 주시고 계시는 에스텐 사업에서도요. 에스텐의 이름을 올리려는 그런 주요 지방 거점 국립대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 외에 좀 규모가 작아서 지정 지원을 받기 좀 어려운 국립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방 국립대학교의 지원은 지역의 청년 정주율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 인프라도 인구가 모여야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방 국립대에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만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종부세 강화, 그리고 지방국립대의 대대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질문 다 들으셨죠? 한 명은 우리도 집을 살 수 있게 해달라.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 명확히 밝혀라. 굉장히 투명하게 사실을 짚었죠. 근데 다른 한 명은 집 가진 사람들의 소득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소연, 감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집을 사려는 의지가 있는 청년과 포기를 작정하고 감정에 호소한 청년. 저는 이 두 질문이 지금 대한민국 청년 주거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청년이 잘했다,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숫자 하나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6억 9천, 7억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주관하는 주택담보대출 정책 모기지론으로 살 수 있는 집의 가격 상한이 얼마인지 아세요? 5억 또는 6억입니다. 전세가가 안 돼요. 전세보다 싼 집을 사라는 얘기야.
이 한 줄에 대한민국 청년 주거 정책의 모순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채널에서는 제일 반응이 좋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제죠. 생애 최초로 집을 사려는 분들이 지금 어떤 문턱에 막혀 있는지, 그 문턱에서 현실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은행에서 20년 넘게 대출을 만져본 사람으로서 생애 최초 제도를 만드는 분들께 드리는 말까지 오늘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행보다 대출을 더 잘하는 사람, 은행을 졸업한 대출로사 시홍군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 생각의 출발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은 정권이 바뀔수록 매번 나왔어요. 그럼 매번 나왔던 정책을 쭉 한번 펼쳐봅시다. 월세 몇십만 원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늘린다. 공공임대를 늘린다. 전부 다 필요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전부 뭐예요? 임대에서 끝나버려. 이건 뭐예요? 버티게 해주는 정책이지 청년을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정착시켜주는 정책이 아니에요. 임시 방편이란 말이에요. 저는 주거 안정의 종착지가 정책적으로 정확히 아젠다를 던져야 돼요. 임대가 아니라 첫 자가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 자가. 세입자로 20년을 사는 것과 내 집에서 20년을 사는 것은 인생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알잖아요. 지난주에 통계에 나온 숫자 하나가 청년의 주택 보유 비율이 30%가 안 됩니다. 3분의 1이 안 돼. 10명 중 7명 이상은 무주택이에요. 어딘가에 전월세를 거주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결과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우리 청년 앞에 문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4개의 문턱이 있는데 하나씩 짚어봅시다. 첫 번째 문턱. 전세가 너무 비싸요. 이거는 나라에서 주관하는 뭐 전세대출, 월세, 바우처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 얼마라고 했어? 7억이라고 해. 7억. 전세로 양질의 집을 구하는 것, 직주 근접이 되는 서울 수도권에 구하는 것 불가능해. 이미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자, 두 번째 문턱. 전세가 너무 비싸. 그러면 사자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뭐가 막아? 대출 규제가 연소득의 허들로 앞을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수도권 생애 최초 LTV 몇 프로예요? 시중은행 70%죠. 좋아 보여. 집값의 70%를 해준대. 근데 대출 총액은 얼마에 막혀있어요? 6억에 막혀있어. 근데 여기서 또 뭐가 허들이 있어요? DSR 40%가 별도로 작동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집값이 아니라 청년의 연봉으로 한도를 정한다는 거예요. 전 국민이 똑같이. 자, LTV 70을 통과해도 소득 대비 DSR에서 꺾여서 우리 지난 영상에서 계산했죠. 연봉 5천이면은 얼마 나와요? 곱하기 4.8 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2억 4천. 그게 진짜 그 사람의 한도래니까 여기에 막히는 거예요. 사자고 하더라도 대출 규제 매트릭스에 막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자,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DSR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정책 모기지론이 있네. 디딤돌과 보금자리로 눈을 돌려봅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주택가격 상한이 5억 입니다. 신혼이나 두 자녀 돼야 이제 6억이야. 근데 서울에서 5억, 6억으로 직주 근접되는 집을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어요? 쉽지 않아. 살만한 집도 6억이 넣어버리고 5억이 넣어버려서 쉽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있어도 출퇴근 1시간 넘습니다. 정책 모기지론도 한계가 명확해요. 네 번째 문턱. 이게 제일 아픈 건데 내가 성과급을 많이 받아서 연봉을 높이면 되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정책 모기지론의 소득 기준 있죠. 부부합산 6천, 생애 최초 7천, 신혼 8,500 이 선을 아주 조금 넘긴 청년들이 또 있어요. 그럼 뭐야? DSR로 하자니 소득이 너무 적고 정책 모기지론으로 하자니 소득이 초과됐어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서 안 되고 적어서 안 되고 저는 이 구간을 그레이 존이라고 부릅니다.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청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연봉이 좀 높아? 보금자리론 포기. 연봉이 좀 낮아? 그러면 시중은행 포기. 보금자리론 가려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나 높아. 제도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현실감 없는 제도 사이에 껴서 못 사는 거라고 이게. 그 결과가 아까 보신 39세 이하 주택 자가율이 3분의 1도 아닌 거예요. 자, 지금 이 숫자가 이런 맥락 속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그냥 정책을 비평하고 욕하고 이런 걸로 끝나는데 우리는 뭔가 대출에 있어서 제안을 드리고 이 문턱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준비하시는 청년분들은 이 파트는 꼭 한번 돌려보세요. 첫 번째 카드. 제도는 이런데
이 제도 안에서 내가 어느 채널로 어느 트랙으로 가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또는 싱글이 6천 이하, 생애 최초면 7천까지는 집값이 5억 이하면 디딤돌부터 봐야 돼요. 금리가 2%대라서 시중은행이랑 절반도 안 돼요. 금리가 싸. 그리고 소득이 7천 언저리에 집값이 6억이다? 그러면 보금자리로는 가. 보금자리론의 진짜 매력이 뭐예요? DSR을 안 봅니다. DTI만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그레이존에 계신 분들의 숨구멍이 싱글로 보금자리론 내 집 마련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건데 출산 가구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부부 합산 소득이 여기서 이제 2억까지 늘어나고 집값이 9억까지 늘어납니다. 아이가 낳으면 또 자녀당 금리도 내려가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도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싱글일 때 보금자리로 샀다가 결혼해서 아기 출산하면 신생아 특례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이제 다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DTI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대출의 전략을 구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안 된다 듣는 얘기 많을 텐데 그건 그냥 귀 닫고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내 눈으로 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 말만 듣지 말아라. 자, 두 번째 카드는 지난 영상 댓글에서도 이런 질문이 이제 많았는데 나는 생애 최초인데 배우자는 아니야. 혼인신고하면 부부합산 소득으로 DSR 여력이 늘어나는데 배우자 보유주택 이력 때문에 생애 최초가 날라가. 그러면 LTV에서 70이 아니라 40으로 깎여. 소득을 얻고 LTV를 잃을 거냐, LTV를 지키고 소득을 포기할 거냐, 뭐 이거 정답이 없어요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 가지 경우수를 다 계산을 해봐라. 대출이 더 나와서 유지력이 되는지 쪽 그것까지 체크를 하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무조건 계산을 해야 돼. 숫자로 가야 돼. 숫자로. 세 번째 카드. 정체국 모기지로 할 건지 시중은행으로 할 건지 내가 판단을 했어. 대출의 한도까지 끝났어.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유지력 점검. DSR을 간신히 넣으면서 3억을 받았다고 칩시다. 30년 원리금 금등 금리 4.5% 하면은 매달 얼마 나가요? 1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연소득 5천만 원의 실수령은 350 전후인데 연봉의 절반 정도 이하, 월급이 한 40%가 주거비로 빠져나가죠. 그렇죠? 이 정도가 빠져나가면 체감상 어떤 느낌이 드냐면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30년짜리 직원을 하나 채용한 느낌이라니까. 제가 늘 강조하죠. 대출은 여러분 규모의 게임이 아니라 이게 유지의 게임이라고. 한도가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장기간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나와야 끝나는 거예요. 서두에 보여드렸던 두 학생의 질문에 제 방식으로 한번 답을 드려볼 거예요. 이 얘기는 생애 최초고 뭐 정책 모기지를 만드시는 분들께도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오프라인 세미나에서만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팀목이라는 용어, 이 장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버팀목. 여러분 버팀목은 무슨 대출이에요? 전세 대출이잖아. 임대 목적으로 대출받는 거. 여러분 모든 이름엔 의미가 있습니다. 버팀목의 가장 수혜자는 누굽니까? 청년, 서민, 저소득자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룹핑을 하고 어떻게 정의할 건지 이 이름에 다 들어있다고. 버팀목이 뭡니까 여러분? 쓰러지려는 걸 옆에서 받쳐주는 나무잖아요. 이 받쳐주는 동안만 제자리를 지킬 뿐이지 이 나무는 한 발짝도 못 나가. 버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안 빠지려고 도태되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2년마다 한 번씩 물러나는 게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버티라고 얘기해주는 그게 이제 버팀목이잖아요. 디딤돌은 뭐예요? 기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뭔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밟고 디뎌서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 밟으면 올라서고 올라서면 높이가 생기고 다음 발을 뻗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버팀목은 수동적이야. 그냥 의존하는 거고. 이름 하나 갖고 뭘 그러냐 할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20년 넘게 이제 보면은 이름이 태도를 만들어요, 여러분. 청년 주거지원 정책들 한번 쭉 펼쳐보세요. 월세 바우처, 전세대출, 공공임대 대부분이 버팀목 쪽 대출이에요. 전세대출. 딛고 일어서는 쪽은 디딤돌 대출 이거 하나인데 그마저도 주택가격 5억, 소득 6천에 묶여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정책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두느냐 이름이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돈을 더 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있는 제도의 허점들 나사만 몇 개 풀어달라 이겁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대출의 상환 기간을 50년까지 열어주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지금 청년의 고민은 이자율이 있지만 대출이 나오더라도 이 월 상환액을 부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더 큽니다. 현실적으로.
3억의 대출을 4.5%에 30년을 받으면 152만 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같은 3억을 50년간 상환하면 126만 원이 빠져나가요. 매달 26만 원이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은 DSR 한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봉 5천인 사람이 30년을 받으면 주담대가 3억이 나오는데 50년을 받으면 약 3억 5천이 나와요.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DSR에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대출을 좀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가뜩이나 종잣돈도 부족한데 대출의 만기를 50년까지 늘어주면은 대출 한도가 좀 더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3년 9월부터 50년 만기로 빌려도 DSR 계산할 때는 또 40년으로 돼. 게다가 수도권은 50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3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년밖에. DSR 우회로 악용될까봐 이제 차단한 거지. 최소한 그래서 무주택 청년 생애 최초 한에서는 이 대출 만기 산정하는 걸 30년 넘겨야 돼. 40년, 50년까지 늘려놔 줘야 이 사람들이 대출도 더 받고 매달 상환하는 금액도 줄어들면서 대출 유지력을 가져갈 수 있는 허들이 낮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증식 상환 있죠. 우리가 대출 상환 방식에서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이 있는데 체증식 상환도 같이 열어야 돼요. 사회 초년생의 소득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체증식 상환을 열어주면은 초기엔 적게, 소득이 오르면 같이 상환 금액도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소득 곡선이랑 아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체증식 상환을 시중은행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 정책 모기지의 자격 조건을 현실화시켜야 돼. 지금 가격 상한이 5억, 6억이잖아요. 이 숫자가 여러분 10년 전에도 이랬어요. 그 사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5억이 넘어갔고 평균 전세가 6억 9천이야. 근데 정책 모기지 상한이 평균 전세보다 낮아. 이게 말이 되냐고. 제도가 시장을 못 따라간 게 아니라 관심이 부족한 겁니다. 소득 상한은 더해요. 자, 디딤돌이 처음 나온 게 10년 전 2014년인데 그때 부부 합산 소득이 6천인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6천이야. 12년 동안 그대로야. 그 사이 집값은 2배인데 이 소득 기준만 안 움직였어. 기준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매년 사람들이 자격 박탈이 됩니다. 연봉이 올라서 탈락하는 게 아니라 물가가 그냥 올라서 내 명목 연봉이 그냥 오른 것뿐인데 탈락하는 거야. 그래서 주택 가격의 상한을 지역별 시세와 물가에 연동시켜서 현실화시켜야 돼. 이것도 시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획기적인 건데 현장에서 청년들이 제일 오래 붙잡고 고민하는 게 이거 디딤돌 보금자리 정책 모기지냐 시중은행으로 가야 되냐 이 고민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둘 다 돼서 선택하는 고민이 아니라 둘 다 안 되니까 아둥바둥해서 그래도 최적의 조합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원인이 뭐냐? DSR 때문에. DSR이 청년한테 왜 특히 불리하냐? 우리 청년들은 대학교 졸업하면서 학자금 대출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소액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초반에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구하느라. 그래서 이런 사회 초년 시기에는 이런 소액 부채가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DSR 산정에서는 이거 전부 다 원리금으로 환산해서 소득에서 깎아버려.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이 DSR 40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연소득 5천으로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DSR 40일 때 30년 상환하면 연봉이 6배 한 3억 정도 되고요. DSR 40에 50년 상환하면 3억 5천, 연봉이 7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DSR 70으로 늘어가고 50년을 하게 되면 6억, 약 연봉의 12배야. 그래서 DSR을 늘리는 게 청년한테도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서 그동안의 소액 부채로 인해서 DSR에서 손해봤던 게 많아게 되는 구조예요. 그럼 이 정도에서 서울에서 직주근접 되는 집이 이제 시야에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그렇죠? 핵심은 이겁니다. 대출 한도는 DSR을 늘려주면서 열어주고,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으면 원리금 상환이 늘어나잖아요. 이것도 만기를 50년을 늘어주면서 체증식 상환으로 월 상환 금액을 낮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도가 올라가면서 종잣돈이 부족한 걸 커버해주고 매월 월급으로 상환 금액을 낮추면서 유지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숨구멍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둘이 반드시 같이 작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반드시 나오는 반박점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터진다. 그리고 50년 만기 동안에 대출 이자를 내면은 이자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가계, 그 청년한테 더 부담이 된다. 둘 다 맞는 말인데요. 인정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보면요. 50년 만기를 50년 채워서 상환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소득이 오르면 갈아타고, 결혼해서 배우자가 생기면 더 좋은 집으로 그 집이 디딤돌이 돼서 갈아타는 역할을 합니다. 여윳돈이 생기면 또 중도 상환도 해요. 50년 만기의 실제 기능은, 이게 핵심이에요, 50년 동안 상환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소득이 낮은 초기 구간 5년에서 10년 구간을 원리금 상환을 적게 해줌으로써 버티게 해주자는 설계입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버티지 못하면 집을 팔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세입자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청년의 주거 설계는, 첫집 장만은 굉장히 디테일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계부채 총량 50년 만기 대출의 노예 양산이 아니라 버티게 해주는 구간을 만들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계부채 우려는 사실 대상을 좁히면 관리가 되거든요. 전체를 풀면은 문제가 되지만 39세 이하, 무주택, 생애 최초, 실거주 의무 걸고 이런 겹겹의 필터를 걸게 되면은 실거주 하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책 만드는 분들께 한 말씀을 드려보면, 현장에서 청년 상담을 받다 보면 계산기 두드려주고 같이 고민하다가 한도가 안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표정을 압니다. 그래서 제발 정책 만드는 분들한테 청년을 표심으로만 보지 말아라. 선거 때 나오는 몇십만 원짜리 바우처, 뭐 대출이자 할인 혜택, 이런 지원금은 그 순간엔 고맙지만 5년 뒤에 이 청년들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청년을 정착시켜야 세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숫자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최근 3년간에 서울을 떠난 사람이 약 한 14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60%가 어디로 갔어요? 경기도로 갔습니다. 떠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다시피 거주 문제입니다. 거주 문제. 그런데 더 뼈아픈 건 이들의 연령대입니다. 20대 때는 서울로 들어옵니다. 일자리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서울에 더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데 30대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가요, 다시. 거주 문제 때문에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건 취업을 했건 뭔가 한 곳에 정착을 하려고 하면 거주 비용 때문에 밀려나는 거야. 밀려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출퇴근의 왕복 2시간, 3시간이고, 시간이 없으면 저녁이 없어져. 저녁이 없어지면 결혼이 늦어지고, 아이가 늦어져. 이런 것들이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출산에도 빵꾸가 나면서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가 주거 비용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청구서인 거죠. 아까 그 공주대 학생이 말한 그런 박탈감, 그런 거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 그 답이 청년들이여 기다려라, 소유를 포기해라, 이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세대한테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사다리 자체, 시도 자체를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행위입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집은 진짜 대출로 사는 거거든요. 대출 이빠이 받아서 그거 상환하다가 집값 좀 오르면 갈아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2030들이 현금으로만 집을 사진 않아요. 대출을 쪼이면 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알고 있잖아요. 현금 없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건 버팀목이 아니라 디딤돌이야. 버팀목은 누군가에게 의존적으로 기대는 거고, 디딤돌은 스스로 밟고 올라서는 거거든요. 버티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디딜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만기 연장, 정책 모기지의 주택가격 상한 늘려주고, DSR 여력을 채워줘서 대출 한도를 늘려주자. 이 세 가지만 현실에 맞게 고쳐도 청년의 첫 집은 먼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가까워집니다. 자, 그리고 생애 최초 준비하시는 여러분, 제도가 바뀌길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의 시계는 계속 가고 있죠. 오늘 알려드린 대출 방향의 채널,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갈림길, 혼인신고 개선하는 거, 유지력 점검하는 거, 이 세 개부터 지금 여러분 상황에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개선이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여러 많은 케이스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는 사실 대부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프로그램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들의 상황, 뭐 연봉, 결혼 여부, 생애 최초 해당 여부,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월요일 라이브 때 직접 보면서 케이스 스터디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두 학생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